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제가 군 제대 후에 겪은 일입니다. 군 전역 후 대학 복학을 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께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전역 이틀 후 제 고향 시골에서 한참 더 외진 곳에 있는 양조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심정은 하루하루가 짜증 그 자체였죠. 봄의 중턱이라 낮에는 덥기도 했고 복학해서 마음에 두고 있던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기대하던 것도 무너졌어요. 양조장 일도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이가 악 물릴 정도였어요. 전역할 땐 뭐든 쉬워 보였고 이 정도야 할 수 있겠지 하고 시작했죠. 저도 좀 쉬었다가 했으면 아마 며칠 만에 그만뒀을 겁니다. 엄청난 촌구석에 있던 양조장이었지만 나름 전통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비싼 값에 주문하던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일본 사람이었기도 하고 숙성법이 달라서 주문이 많을 때는 술이 쉴까봐 1시간이나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설이 아니라서 소맥분을 사서 해도 되는 것을 일일이 고두밥을 찌고 숙성시키고 술병에 술을 담는 것까지 모두 수작업이었죠. 이럴 땐 주 7일 24시간 근무였어요. 술도가 주인을 저는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그냥 장씨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두어 달 정도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장씨 아저씨가 저를 불러서 갔더니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술이라도 만들어 팔아라. 저 새끼들은 원체 게으르고 힘들게 돈 벌어서 술집 가스 나들 똥꼬나 닦고 다니고 가르쳐줘 봐야 말짱 헛일이란 말이다. 이런 말을 하시며 그 시각 이후 주걱으로 싸대기를 때리고 말통을 집어던지면서 술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후에 말씀하시길 장씨 아저씨 눈엔 제가 어디 죄짓고 빵에 갔다가 출소해 살 길 없어 막 시골에 처박힌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넉 달 정도를 영혼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저에게도 문득 갑갑함이 찾아왔습니다. 반복된 생활은 역시 힘들더군요. 늦여름쯤이었습니다. 이웃 동네 노인정에서 잔치가 있다고 술을 한 말 배달시켰는데 그쯤에 저는 아저씨 대신 술을 돌보며 양조장에 별채해서 먹고 자고 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들은 다 퇴근했던 시간이라 동동주 한 마를 싣고 이웃 동네에 배달을 가게 됐습니다. 대략 넉 달 만에 밖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배달 후 살짝 이웃 동네의 시내를 구경했는데 좁은 시골이었지만 그 당시엔 참 번화가로 느껴졌습니다. 나름 밖에 나간다고 안 입던 옷을 꺼내 깨끗하게 입었지만 넉 달 기른 머리는 비누로 감아봐도 별 소용이 없었죠. 그래도 이웃 동네의 시내를 자전거를 끌고 구경했습니다. 모습이야 어떻든간 넉 달 만에 사람이 좀 다니는 곳에 왔고 저녁이었고 평소 발효주만 마시다 보니 증류수가 문득 땡기더군요. 사람이 이럴 때 미친다고 하지요. 제가 스님도 아니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바라는 곳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챙겨 나온 약간의 비자금과 술 한 말 판 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바에 손님은 아무도 없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여자 한 분이 그 긴 바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바라서 여자가 앉아있는 맞은편에 긴 바에 앉아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다가 테이블에 앉아서 여기요 하고 불렀습니다. 소주 없냐고 물어보니 소주는 안 판다길래 메뉴판을 갖다 달라고 해서 제 형편에 맞는 양주를 한 병 시켰습니다. 안주는 하고 묻길래 돈이 모자라서 안 먹겠다고 하니 사과를 2개 깎아주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혼자 저쪽에서 신문을 보고 저는 창밖 풍경과 사과향을 음미하면서 두어 잔 마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앞에 앉으면서 본인도 한 잔 달라길래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그 여자분이 짱박아둔 양주도 나오고 감사하게도 사과랑 과일 몇 개를 새로 무료로 더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재미있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증류수를 마시니 확실히 취기가 오르더군요. 더 마시면 양조장에 가서 술도 한번 봐야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혹시나 시간 나면 한 번 더 놀러 오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옆마을에서 양조장까지는 자전거로 30분 정도 걸리고 그냥 논길이었으며 가끔 옆에 석골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석골은 돌무더기가 있는 조금 가파른 계곡 같은 곳입니다. 논길 따라 시골 냄새 맡으며 가다 보니 술이 점점 돌았습니다. 촌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논길의 밤은 정말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당시엔 가로등도 전혀 없었고 밤눈에 의지해 노래를 부르며 속력을 냈습니다.
그러다 길이 아닌 길로 가서 돌을 밟았는지 날라버렸습니다. 공중에 붕 뜬 기분이 잠깐 들었고 그 뒤로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다리도 어디가 다쳤는지 골반부터 정강이까지 시큰거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전거를 찾다 보니 자전거가 논길 중간에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속도가 밉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날라서 정신 차려보니 자전거는 논길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이질적이라 오싹했습니다. 일부러 날랐네, 등신 어쩌고 혼잣말을 하며 자전거를 타고 다시 가려는데 체인이 빠져 있는 겁니다. 컴컴하고 오싹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체인은 빠져 있지요. 다시 체인을 맞추려는데 손에 기름이 묻을 것 같아 풀떼기를 꺾어 장갑 대신 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손으로 잡고 슬슬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어딘가 컴컴한 논두렁 쪽에서 이게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 라는 늙은 아줌마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야, 누가 있는데 뭐 찾고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며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니 누가 반대편에서 허리를 숙인 채 땅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체인 끼우다가 괜스레 그 아줌마가 신경 쓰이고 무섭기도 해서 아주머니 뭐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딱 쳐다보는데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꽤 먼 거리에서도 확 느껴질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상태로 저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거기 있었네 라고 외치며 허리는 그대로 숙인 채 고개만 빳빳이 쳐들고 찾았다. 거기 그대로 있어. 이러면서 이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겁니다. 정말 발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게 뭔지 그때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정신이 확 들면서 양조장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뛰면서 뒤를 보니 이제는 허리를 펴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통제가 안 되는 건지 저를 봤다가 뒤로 휙 꺾이기도 하고 그저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가 하면서 뛰어오는데 허리를 펴서 그런지 키가 180이 넘어 보였습니다. 온갖 상욕을 하며 도망가다가 급하니 저도 모르게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모르지만 숨은 턱턱 막히고 뒤엔 계속 고개를 꺾고 쫓아오는 이상한 것이 목을 꺾을 때마다 지 혼자당 목 비트는 소리까지 내면서 쫓아오는데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뛰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양조장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틀었는지 전혀 모르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앞쪽에는 양조장 뒤편에 있었던 것 같은 산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걸 넘으면 왠지 양조장이 나올 것 같았지만 체력도 바닥이 난 지 오래고 다친 다리는 저려오는 순간 산 위로 희미한 호롱불이 보였습니다. 살았다. 저기 가면 산다. 라는 일념과 희망으로 무작정 눈앞에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산길이 호롱불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만 속력을 늦추면 뒤에 꺽꺽거리는 것에 잡힐 것 같아 목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참으며 뛰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그 호롱불로 뛰는 것을 눈치챈 건지 뒤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며 거의 다 쫓아온 듯 뒷목덜미에 귀신 손가락이 자꾸 닿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도중 그 귀신 얼굴이 바로 뒤에 있을까봐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력을 다해 뛰다가 어떤 길을 휙 돌아서니 호롱불이 희미하게 밝히고 있는 다 썩어가는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순간 이건 절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 여긴 저것을 떼어줄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식간에 마당을 건너 그 낡은 기와집 대청마루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난데없이 허공에서 이게 잡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니 하는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 올라갔던 마루에서 튕기듯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호통을 치나 싶어 앞을 보니 눈앞에 자전거가 엎어져 있고 저는 양조장 가는 길에 석골에 떨어져 돌을 기대고 앉아있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시큰거리는 느낌도 같아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만히 앉아 어디 갔을까라는 말이 또 들릴까 싶어 몇 분간 경기하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냅다 눈앞에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 양조장으로 달렸습니다. 양조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도 주변이 컴컴해서 들어갈 엄두가 안 나. 종종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 가로등 밑에 있다가 동이 틀 무렵 경운기 소리가 들리길래 그제야 양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조실에 가보니 역시나 온도를 내려줘야 했는데 못 내려줘서 밤새 쉬어버린 술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는 아저씨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침에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왜 이러냐길래 자초지종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는 그 근처에서 얼마 전에 아줌마 한 분이 경운기에서 깔려 즉사했는데 내가 그곳의 시인 것 같다 하시면서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쓰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에게 붙은 것. 그날도 다른 주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트클럽에 갔고 부킹을 하고 2차를 갔다가 모텔로 향했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유흥생활 속에서 저는 점점 술과 여자 없이는 주말을 보낼 수 없는 체질로 변해갔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으면 몸이 근질거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만난 여성은 25살의 성북 쪽에 산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건 관심 없었고 제 관심사는 오직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언제 그녀가 다리를 벌려줄까 하는 것이었죠. 여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 그리고 가볍게 먹을 과자와 육포를 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뒤탈을 위해 위생용품은 여자가 계산하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세팅하고 한 잔 두 잔 마시며 점점 야한 얘기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빠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응, 갔다 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슬슬 들이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한 듯 보였고 나와서 몇 잔 더 마시다가 바로 눕자고 생각했죠.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화장실과 저를 번갈아 보며 묻더군요. 오빠, 근데 아까 화장실에 같이 들어간 언니는 누구야? 무슨 소리야? 언니라니. 아까 오빠랑 같이 화장실 들어간 언니 있잖아. 언니는 왜 안 나와?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취기의 장난을 치는 것 같지 않은 그녀의 진지한 눈빛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에 나랑 너밖에 없는데 무슨 언니야? 장난치지 마. 아니, 그 단발머리에 허리 얇은. 아니야, 내가 장난친 거야. 서로 잠시 웃다가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좀 꺼림칙한 기분도 들었지만 술이 들어간 지금 성욕보다 더 앞선 감정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잔을 기울였을 때 여자가 취해 보였고 저도 슬슬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슬슬 누워볼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오빠, 근데 언니 어디 갔어? 이번엔 날 똑바로 쳐다보며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까의 퀭한 눈이 아닌 생기 있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이죠. 그때부터 약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또 왜 장난쳐? 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옆에서 우리 얘기 조용히 듣던 언니 있었잖아. 왜 모르는 척해?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니까. 공포감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 말투, 장난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그 여자가 무서워졌어요. 오빠, 왜 소리 질러? 갑자기 소리 지르니 무서웠는지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여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달랬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제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혀와 혀가 엉키는 순간 다시금 끓어오르는 성욕에 그녀와 침대에 올랐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그녀는 이미 나간 후였습니다. 취기에 머리가 띵했지만 어제 확실히 많이 마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풍만했던 그녀의 가슴, 잘록한 허리, 신음소리, 큼직했던 골반. 그동안 제가 잔 여자들 중 베스트 3에 들 만큼 좋았거든요. 어젯밤에 정사를 곱씹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들이키고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의 글귀가 어제 일을 떠올리게 했고 갑자기 밀려오는 공포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오빠, 왜 그런 거 들고 다녀? 여자 많이 울렸어?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충 씻고 정리하고 서둘러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올 뿐이었어요. 그날 밤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뭘 붙이고 다닌다는 걸까요? 그날 이후 별다를 건 없었고 여전히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씩 떠오르는 그녀의 진지한 눈빛과 나와 대화할 때 딴 곳을 쳐다보는 듯한 그녀의 눈동자가 기억날 때면 괜스레 소름이 끼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홍불. 홍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겠지? 전래동화나 민담 같은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니까 아주 낯선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그렇지? 너무 식상한 이야기라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공통된 소재라도 사람마다 경험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담담한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읽어줘. 이건 내가 국민학생 때 이야기야. 나는 깡촌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읍내로 전학을 갔어.
농촌에서 더는 먹고 살기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과감하게 농사일을 접고 읍내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서 장사를 시작하셨어. 부모님들이 젊고 부지런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장사는 빠르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동네 분들과도 하나둘 안면을 트며 이방인이던 우리 가족은 봄볕에 눈 녹듯이 아주 빠르게 그 동네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되었어. 우리 가게 옆에는 슈퍼가 하나 있었어. 그 슈퍼가게 큰아이가 나랑 동갑이어서 그 집이랑 우리 집은 특히 잘 어울리곤 했지.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면 저녁에 먹을 거 만들면 반으로 나눠 옆집에 가져다 주고 또 가져다 주러 갔다가 옆집 반찬을 얻어오고 우리 엄마가 바쁘면 걔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걔네 엄마가 바쁘면 우리 집으로 우르르 몰려오고 그런 기억이 떠올라. 아무튼 그 슈퍼랑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친해졌어. 특히나 그 집은 아들만 줄줄이 셋인지라 아줌마가 나를 엄청 예뻐하셨어. 엄마 심부름으로 뭘 사러 가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법 없이 자잘한 불량식품 같은 과자를 들려주셨기에 나에게 그곳은 파라다이스였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요리하는 엄마 옆에서 개다리춤을 추기도 하고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췄던 기억도 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마 여름방학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 항상 여름이 그렇듯 쪄 죽을 것 같은 날씨에 하루하루가 고되던 날들이었지. 특히 그날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었어. 그 시절 에어컨은 부잣집 거실에나 달려있는 물건이었고 유일한 문명의 이기는 집안에 딱 한 대 있던 선풍기뿐이었지. 날이 너무 더우면 선풍기 바람도 완전 끈적끈적했어. 나는 살기 위해서 집 밖으로 어그적어그적 걸어 나갔지. 밤이 늦도록 엄마 아빠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을 기미가 안 보였기에 슈퍼 앞 평상에 걸터 앉아서 촉촉해진 눈으로 아줌마가 나를 볼 때까지 유리문 안쪽을 힐끔힐끔거렸어. 역시나 사랑하는 나의 아줌마는 우리 땡땡이 마실 나왔구나 하시며 시원한 하드를 2개 집어들고 평상으로 나오셨어. 덕분에 아줌마랑 나는 나란히 평상에 앉아 아이스 깨끼를 입에 물고 사이좋게 먹었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상가 건물들 라인에서 차도 하나를 건너면 일반 가정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동네가 있었어. 골목골목으로 양옥집들이 빼곡하게 질비해서 밤이 되면 집집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들 때문에 가로등이 없어도 밤하늘이 밝았지. 야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골이다 보니 그런 풍경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졌달까. 그래서인지 날이 더운 날이면 오다가다 그 평상에 앉아서 동네 어른들이 수박을 먹다가도 화투를 치다가도 그 경치 좋은 곳을 한 번씩 쳐다보곤 했어. 아줌마랑 나는 하드를 쪽쪽 빨면서 그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저 멀리서 노란 불빛이 흔들거리는 거야. 마치 가로등이 부서진 채로 공중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때 망원경이 부럽지 않은 눈썰미를 지녔었거든. 그래서 아줌마 옆구리를 꼭 찌르며 아줌마, 저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줌마가 미간을 찌푸리시며 응, 저게 뭘까? 하시더라고. 아줌마는 잘 안 보이시는지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도 애써 보려고 하셨어. 그런데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할 필요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은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 오고 있었어. 그 불빛은 바이킹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듯 출렁출렁 공중에서 아래로 훅 내려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위로 휙 올라갔다가 마치 그네처럼 공중에서 위아래로 댄스를 추며 이리로 오고 있었어. 아줌마랑 나는 거의 넋이 나간 채로 멍하니 보고만 있었지. 그 불빛은 여유롭게 지붕을 넘으며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졌어. 그러던 중 아줌마가 나지기. 저건 혼불이다. 라고 하셨어. 나는 그때 혼불이 뭔지 잘 알지 못했는데 혼이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토요미스터리나 이야기극장 같은 프로그램이 유행이어서 혼이나 영혼, 귀신, 처녀가 들어간 단어는 좋을 게 없다는 상식 정도는 있었거든. 혼불이라는 것은 담장과 전신주 사이 정도의 공간에서 움직였는데 한 번 출렁일 때마다 집 한 채를 건너뛰는 듯 속도가 무척 빨랐어.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해서 속도감이 잘 안 느껴지겠지만 아줌마랑 내가 그 혼불이란 것을 목격하고 사라지기까지는 30초도 안 되었을 거야. 혼불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혼불을 보려고 고개를 거의 꺾다시피 해서 올려다봤는데 와, 정말 그때 그 장면은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아.
지금으로 치면 마치 CG로 만든 불꽃처럼 투명했다고 해야 하나? 일반 촛불이나 불꽃들은 새빨갛고 노랗고 그런데 홍불은 멀리서는 노란색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거의 레몬빛에 가까우면서도 투명했어. 그러면서도 둥근 형태로 이글이글거렸는데 신기한 건 둥근 불덩어리 뒤로 길게 꼬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정자처럼 정자 꼬리가 꿈틀꿈틀 대는 것처럼 말이야. 불덩어리가 이글이글거리면서 밤하늘을 슉슉 나아갈 때마다 길고 가는 불꼬리가 잔상을 남기며 뒤따랐어. 정말 순식간이었지만 그 홍불이 내 머리 위를 지날 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이미지 자체가 머릿속에 환하게 각인된 느낌이었어. 불은 불인데 손을 뻗어 잡으면 하나도 뜨겁지 않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순식간에 그것은 우리 머리 위를 휙 지나갔어. 반대편 도로로 건너가서 홍불이 사라진 방향을 보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 팍팍팍 빛나던 폭죽이 꺼진 후의 감도는 적막감처럼 밤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기만 했어. 아마 그런 느낌은 1초도 안 되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너무나 고요했어. 홍불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아줌마랑 나는 아주 호들갑을 떨며 부둥켜 안고 깡충깡충 뛰면서 난리를 쳤어. 아줌마는 홍불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며칠 내로 누군가 죽을 거라는 거야. 그 말에 내가 입이 떡 벌어져 있자 아마도 남자분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셨어. 홍불의 꼬리가 저렇게 길게 나 있으면 남자 혼이 나간 거고 꼬리가 짧으면 여자 혼이 나간 거라는 거야. 그리고 홍불은 특이하게 꼭 누군가 한 명 이상은 목격하게 된다는 거야. 대개는 가족들이 보게 되는데 가족들이 일이 있어서 놓치게 되면 동네를 빙빙 돌아서 한 명이라도 꼭 보게끔 한다는 거야. 왜냐면 홍불은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죽기 며칠 전에 먼저 빠져나간다고 해.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이지. 동네 사람들이라도 보고 알려주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하셨어. 암튼 그날은 내 인생에서 홍불이라는 걸 처음 목격한 날이었기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었거든. 요즘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방학마다 주어지는 짜증나는 미션 같은 거야. 탐구 생활 중간에 호기심을 풀어봐요. 뭐 그런 비슷한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홍불에 대해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약하고 나서 숙제 검사하던 선생님이 완전 썩은 미소를 연발하며 텔레비전에서 본 걸 실제 이야기로 쓰면 안 돼. 아이들 앞에서 짜증 내던 기억이 아직 생생해. 내 최초의 억울한 경험이라 잊히지가 않아. 암튼 그 다다음 날인가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줬어. 실제로 앞 동네에서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어서 암에 걸리면 수술해도 거의 가망이 없던 그런 시대였거든. 종합건강검진 이런 게 드물던 시절이라. 암튼 암에 걸린 환자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홍불을 목격한 지 정확히 이틀 되던 날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어. 조그마한 시골 동네니까 누구네 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건 시간 문제였어. 슈퍼 아줌마가 홍불 봤다고 가게 들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엄마야 누구네 집 오늘 내일 한다더니 거긴가 봐 하면서 상 치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나는 그때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지. 네 번째 이야기 이사 잘못 가면 죽을 수 있다. 엄마와 아빠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하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당시 신혼집을 찾던 중 아빠는 어두운 색의 일을 하셔서 엄마와 외할머니가 점집을 가서 이사 가는 방향을 물으셨답니다. 북향, 남향 이런 거 중에서 점쟁이가 서쪽 방향인 집은 절대 가지마. 살아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올 곳이니까. 엄마와 외할머니는 민속신앙을 굳게 믿는 분들이라 최대한 집을 서쪽이 아닌 방향으로 찾았지만 집도 마땅치 않았고 나와 있는 집도 문이 서쪽에 있는 곳뿐이었답니다. 가격도 싸고 생활하기도 괜찮았지만 무당의 말이 걸리긴 했지만 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이 당장 필요했고 가격도 크기에 비해 엄청 싸서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죠. 엄마 말로는 그 집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2층 빌라 같은 곳이었는데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가, 2층은 철로 된 계단, 1층은 크게 101호와 102호로 나뉘어 있고 2층은 3호로 나뉘어 있었다고 해요. 초반에는 근처 공원도 있고 2층 사람들도 좋았는데 문제는 옆집 가족이 말썽이 심했대요.
부부랑 남매였는데 툭 하면 부부는 술 마시고 싸우고 남매는 학교도 안 가고 가출을 밥 먹듯 했다고 해요. 그래도 피해는 없어서 괜찮았는데 이사 후 얼마 뒤부터 집에 누가 있는 듯 계속 쳐다보는 기분이 들고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 당시 2.4kg으로 미숙아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집에서 자는 거 빼면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아빤 당시 신혼이지만 나쁜 짓을 하고 다녀 집에도 잘 안 다녔고 낮엔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다가 해가 어둑해지고 제가 잠들 시간이면 집에 들어와 오들오들 떨면서 방 입구에 혹여나 누가 들어오면 소리 나라고 은쟁반을 걸쳐놓고 아무리 더워도 창문도 안 열어놓고 몇 달을 살았대요. 엄마와 저는 점점 살이 빠지고 예민해지다 못해 어느 날 제가 눈이 뒤집히면서 발작을 일으켰대요. 남편도 부모도 시부모도 아무도 근처에 없어서 너무 놀라 택시를 타고 침가로 내려와 유명한 침 놓는 할아버지에게 침을 맞고 나서야 제가 괜찮아졌대요. 너무 놀라 침가에서 지내다가 다시 그 무당에게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절 두고 홀로 무당에게 갔는데 무당이 거기 가보니깐 결국 서쪽 방향 집 갔나 보네. 너나 애나 죽고 싶지? 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어버버하고 무당집을 나와 보니 동네에서 이상한 점이 떠올랐대요. 크기에 비해 싼 월세며 슈퍼집이나 2층 집 이웃들이 이사 왔다니 무언가 안쓰러운 표정 등등. 결국 집 근처에서 친해진 슈퍼 아주머니께 울며불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 거기 사람 죽어나간 집터로 유명해. 9명인가 11명인가가 그 집에서 총 맞아 죽고 그때부터 그 집 1층만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이 죽어나오고 화목한 가정도 풍비박산 나서 나오더라고. 그 옆에 가족도 원래는 사이좋고 애들도 착했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게 됐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후로 바로 화성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아버지도 그때 어떤 연유로 일을 그만두시고요. 5번째 이야기, 고모의 이야기. 우리 고모는 아빠의 누이로서 아빠보다 10몇 살은 더 많은 큰 누이야. 고모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 않을까 싶어. 고모는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셨어.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집안의 완전 늦둥이인지라 우리 아빠를 고모가 업어 키우셨다고 했거든. 그 코찔찔리 막내가 일찍 장가들어서 딸 하나를 낳았으니 아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어. 우리 고모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집에 시집가서 아들, 딸 잘 낳고 무난하게 사는 보통 아줌마였지만 우리 식구들만 아는 작은 비밀이 있었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간질의 일종이고 무속적으로 말하자면 신이 내렸다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한 자였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착실한 기독교인들이야. 원래는 다들 교회랑은 거리가 멀었지만 고모의 오랜 지병을 고쳐보려고 가족들이 단합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내 머릿속에 저장된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는 산속 무덤 앞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모습이야. 정말 새빨간 한복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방울을 흔드는 아줌마가 무덤을 이리저리 넘어 다니던 기억이 생생해. 언젠가 무심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내 나이가 겨우 3살 정도였다니까 아 이게 내 최초의 기억이구나 싶은 거지. 암튼 내가 태어나기 몇 해 전부터 고모의 지병이 시작된 거야.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멀쩡히 걷다가도 뒤로 쿵, 앞으로 쿵 넘어져서 이마를 꿰매기도 수십 번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했다고 해. 고모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우리 할머니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겠지.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 되게 그렇잖아. 그 당시 고모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딸, 라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혹시나 고모부가 싫은 내색을 할까봐 우리 할머니는 늘 고모의 건강을 걱정하며 고모의 매니저처럼 고모의 병에 좋다는 걸 찾아다니셨지. 그런 할머니 옆에 껌딱지처럼 늘 붙어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기에 할머니와 고모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어. 병이 발병하고 3년 동안은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으면서 의학적으로 고쳐보자고 시도했지만 고모의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대. 그래서 그 다음으론 굿도 하고 했지. 다들 한결같이 신내림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나 봐. 이런 스토리는 너무 뻔한 패턴이라 말하면 입 아프지만 이런 걸 신병이 왔다고 하잖아. 갖은 고생을 다 겪었지만 내림굿을 받고 무당 팔자가 되면 잠잠해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어.
그 당시의 할머니 세대에서 무당팔자란 게 무얼 의미하냐면 가장 천민계층, 천하디 천한, 여자로서는 최악의 팔자라는 거야. 뼈대 있는 양반족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민 출신 집안도 아니라면서 차라리 귀신이 됐으면 됐지 그럴 순 없다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면서도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다 구슬하기를 여러 번 했어. 그 점쟁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란 나에게는 할아버지, 고모에게는 아버지겠지. 암튼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기이하게 돌아가셨거든. 우리 할아버지를 포함해 그 윗대 조상신들을 모셔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야. 고모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야. 양약을 써도 병은 차도가 없고 그렇다고 신내림을 받아 무당을 하기에는 자녀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기에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자니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던 중 동네 교회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종교를 가져보라고 설득하셨어. 여러 고민 끝에 고모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새벽교회, 산속 기도원, 주말 예배 등등 할 수 있는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고모의 인생을 교회에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지. 그런데 고모의 병은 차도가 없었어. 내가 기억하는 고모의 모습을 몇 가지 써보자면 그날도 고모는 몸져 누워 있었어.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약만 먹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지. 할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닥달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론 말빨 좋은 우리 할머니께서 예수도 별거 아니네, 헌금이 아깝네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의욕을 불지피셨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에 연락해 전문적으로 퇴마 같은 걸 하시는 분을 초빙해 오셨어. 난 아직도 그분을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어. 남자분이셨는데 겉모습은 완전 우락부락한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목소리는 구르는 옥구슬처럼 좋아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강렬한 첫인상이었지. 유퉁 아저씨 그분을 닮았어. 암튼 그분이 딱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고모 이마 위에 딱 올려놓고 뭐라 주문 같은 걸 외우시더라고. 그 당시 내가 듣기엔 뱀이 샤악샤악하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영어나 외국어로 된 성경 구절이 아니었을까 싶어. 왜냐면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 힘없이 누워만 있던 고모가 정신이 들었는지 그분 팔목을 딱 잡고는 성경책이 무거우니 내려놓으라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조곤조곤 양해를 바라는 말투였어. 그런데 그분이 무시하고 계속 뭐라 자기 할 기도만 하니까 그분 팔목을 손날로 팍팍 치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막 몸을 일으키려는 거야. 그래도 그분은 정말 인정이 1%도 없는 얼굴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 어린 나는 정말로 고모가 몸이 안 좋은데 왜 고모 말을 안 듣지? 고모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을 졸이며 보고 있었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고모가 정말 화난 얼굴이 되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히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 여전히 성경책은 고모의 이마 위에 있었지. 달랑 성경책 한 권이 이마에 올려진 것뿐인데 고모는 마치 큰 바위가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꼼짝 못 하더라고. 그분은 고모 머리 위쪽에서 손을 얹고 여러 가지 질문을 쉴 새 없이 하기 시작했어.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직도 기억이 나. 도대체 왜 그렇게 딸을 괴롭혀 어서다가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자 우리 고모가 생전 본 적 없는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자꾸 자기 거라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들썩들썩하고 발작처럼 몸부림을 쳤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었고 할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막 울었던 게 아직도 생각나.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사탄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하면서 고모를 꾸짖고 있었어. 내가 보기엔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인 게 고모는 고모대로 자해를 하면서 발작 중이고 그분은 그분대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폭풍처럼 화를 내고 그 옆에서 우리 할머니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말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고모가 자해를 딱 멈추더니 사탄들은 신발이 필요 없다. 왜냐고? 우산을 들고 날아간다. 말굽으로 뛰어간다. 저기 사탄이 하나 지나간다. 하면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뛰는 신용을 하는 거야. 어때? 이해가 돼 안 되지? 우산은 뭐고 말굽은 뭔지 모르겠지만 고모는 정말 저렇게 말했어. 그때 그 분위기나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뇌리에 정확히 남아있어.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얀색 종이 같은 걸 가져와서 고무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위에 물 같은 걸 뿌렸어. 그게 성수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고모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아서 물을 뿌리며 막 혼내던 기억이 있어. 결론적으로 그 전쟁통 같은 의식을 치르고도 결국 고모는 나아진 게 없었어. 단지 고모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가족들은 고모의 병에 익숙해졌고 고모도 자신의 병에 무뎌지게 되었지. 좋은 의미에서는 그냥 견디며 사는 쪽을 택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모두가 고모를 포기하게 된 거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지라 더 자세히 쓸 순 없지만 고모는 정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 그래도 1년 365일을 몸져 누워 지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일을 하지 않는 주부였기에 버틸 수 있었을 거야.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하하호 웃고 놀다가도 갑자기 고모가 돌변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거나 마치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듯 큰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일일이 훈계를 할 때 할머니는 정말 숨죽여 오셨지. 그럴 때를 빼놓고는 고모는 정말 천상 여자인 데다가 한없이 자애로운 내 고모였어. 고모는 한평생을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 그것까지 쓰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까지는 차마 못 쓰겠어. 그런데 고모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나는 타지에서 대학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때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스치듯 창밖을 봤더니 우리 고모가 도로 건너편에 서 계시는 거야. 우리 고모가 항상 고수하던 특이한 헤어스타일이 있고 몸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고모만의 몸 형태가 있었거든. 정말 우리 고모 같아서 그 즉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혹시 고모가 이 지역으로 병원을 옮기셨나 싶어서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모 잘만 계시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지. 아마 고모의 환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 내가 횡설수설 어떻게 잘 적었나 모르겠지만 암튼 내가 판단하기엔 우리 고모는 간질보다는 정말 신내림을 받으셔야 했던 운명에 더 가까웠다고 봐. 하지만 그걸 거부했을 때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몸소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봐야겠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신내림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고 신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런 뻔한 멘트. 정말 뻔한 멘트인 게 분명한데 나는 우리 고모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흘려듣지 못하겠더라. 아, 저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많은 사연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